2024년도에 전문가 100명한테 물어봤답니다. 집을 반드시 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4년 대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2024년도를 대응해야 되느냐. 3개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가진단과 유연한 사고입니다. 하락과 상승에 상관없이요. 내 개인의 형편을 점검하고 자산시장에 접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반드시 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여력이 되고 종잣돈이 일부가 있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사야 되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우선은 일시적으로는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가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머물러 있기 싫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개인이 이 법적인 부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고 있고 뭐 이런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땅에 대한 조회가 깊고 법에 대해서 빠삭하다고 하고 이 땅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땅에 대해서도 뭐 접근을 해도 상관없겠죠. 대부분 저는 땅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상품화를 시켜서 성공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사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유연한 사고로 땅까지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갈아타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과세이면서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반드시 털어버려야 되는 좋지 않은 물건인데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이거는 갈아타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 진단을 한 다음에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보편적인 시장의 형편을 정답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편적인 시장의 상황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락이 와도 그 하락 속에서 무주택자면요 집을 사야 되고요. 다주택자면요 지금같이 세금이 맡겼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둡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시장이 어두우면 난 뭘 할 수 있는가. 시장이 밝으면 난 뭘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응책들을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있는 정책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미래를 의사결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요. 보편적인 시장의 공포, 보편적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자가진단하시고 유연하게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요.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1분기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장 공포의 적응력들을 키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시장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상승장이 오고 또 그 다음에 하락장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투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신입사원입니다. 그리고 투자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만약에 하락을 처음 맞이했을 때는요. 공포스러워서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한번 저지르고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상황과 내 자산을 복귀를 한 사람은요. 그 다음 하락장에서는요. 그거를 기회로 맞이하고 기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공포를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공포를 피하려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과거의 공포시장을 복귀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처음이고 신입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잠산시장의 참여자라고 하면요. 과거의 공포시장을 복귀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992년도에 4.9%의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태우 정부부터. 그때도 공포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포냐? 공급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200만 호 건설.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때 1기 신도시라든지 들어오면서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1992년도에는요. 4.9% 가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의 공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땠냐요?
IMF가 왔지만은 IMF가 97년도에 오고 98년도 1년 만에 가격들이 회복이 되고 99년도 가격들의 회복 여력들이 크게 생겼습니다. 결국은 2002년도에 또 유동성 장이 진행이 되어서 카드 대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가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 3년도 그때는요 최대 신용불량이 360만 명이 있었는데 2006년도 이후에 300만 명 이하로 신용불량자가 내려가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은 2006년 2007년도에 집값의 또 상승기를 또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시장 침체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세계 시장에 공포가 있었지만은 2009년도에 V자 반등을 다시 이뤄냈고 2010년도에 수도권은 가격들이 빠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빠지는 시기가 있었지만요. 지방은 기회가 되어서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였습니다. 대구나 부산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수도권에 빠지던 아파트는요. 그 가격의 변곡점이 2013년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들이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가 이제 또 공포가 또 뭐 있었냐? 정책의 공포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생하게 또 기억을 합니다.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때는 정책의 공포였습니다. 9.13 정책. 근데 그 정책의 공포 때문에 가격이 지금 빠졌나요? 아닙니다. 2022년, 2023년도에 가격이 빠지긴 했지만은 2018년도, 19년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장이 18년, 19년에 하락 시장이 조금 지난 다음에 2022년, 2023년도 거래 종말의 시장이죠. 그 공포는 금리 급등의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 급등의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상반기는요. 특정 지역과 특정 물건의 아파트들이 V자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고가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도 생겨났습니다. 자, 시장이 무서운 거는 항상 존재하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규칙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공포는 뭘까요? 세계 시장의 침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건설 경기, 내수로 볼 때는 건설 경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저는 이슈는요. 이제는 지나가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포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공포는 극복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세계 시장의 어려움들, 그 다음에 건설 경기에 대한 어려움들, 이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일까요? 해결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말 2023년도 초 사람들이 시장이 무섭다고 할 때 그때가 기회였는데요. 지금 어떤 뭐 전문가들은 뭐 7월에 하반기에 어떤 분은 뭐 상반기 2분기에 어떤 분들은 뭐 한 1년 뒤에 뭐 시장이 좋아질 거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지금 집을 고민해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빠질 대로 많이 빠지고 어느 정도의 허리 정도의 가격들로 왔기 때문에 우선은 예전만큼 최고 많이 빠졌을 때만큼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경쟁 상대가 부족할 때 집을 사야지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의 인정의 속도, 이게 키워드입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요. 그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 가격이 짜장면이 안 할게요. 뭐 우리 음식이 예전에 5,000원을 했다. 5,000원짜리가 한 10년 동안에 찬찬히 올려서 6,000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게 가격을 우리가 천천히 올랐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 사이에 5,000원이 6,000원이 되고 7,000원이 됐다. 6,000원이 됐다. 1년 6개월 사이에. 그럼 이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내가 어제까지 5,000원에 먹었는데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강남 같은 경우는 그냥 10,000원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수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삼성들이 있는 데들은. 근데 이게 빨리 올라가면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측면에서도 그 시기가 2020년도, 2021년도였어요. 인정을 못 하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이 예전에 5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기우하는 것보다 가격을 인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2024년도 제가 이 세계를 잡은 이유가 가격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집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공포에 적응하지 못하면 상반기에 집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을 하지 않으면요 무작정 가만히 있으면서 유연한 사고를 못해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한 2024년도의 부동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생각해서 2024년도에 전문가의 전망들은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024년도에 100명한테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전망이 상승이 뭐 한 18%, 7%, 보합이 31%, 하락이 25%, 8%, 11%. 하락이 훨씬 많죠.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올 하반기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가 조금 26%, 그다음에 서둘러가 11%뭐 이렇게 되는데 당분간 보류는 16%. 하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상반기에 해야 돼요. 상반기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 전망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고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집값 오른다 4명, 실수요자 올해 집사라 6명. 이것도 저는 동의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참고를 해야지 뭐 지금 내 형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라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용입니다. 이렇게 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여기는 실수요자 올해 사라, 집값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꾸로 부동산 전문가에 물어보니 내년에 집값을 하락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세는 상승하는데. 그렇죠? 하락 전망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참고를 하라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2020년도의 전망을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이거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2022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부터 뭐 연구원하고 전문가들의 그 전망들을 비교 대비를 다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어떻게 전망했냐? 대세 하락, 전문가 80%가 아파트가 더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망한 거 다 틀렸죠. 2022년도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주사년에서도 매매가가 2.5%, 전세가 3.5%였는데 전망이 틀렸습니다. 2023년도 전망을 볼까요? 2023년도에 2023년도 1월 1일 날 딱 1년 전에 전망은 하반기까지 집값은 계속하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K 교수님은 상반기에 하락폭이 크고 하락폭 안 컸죠.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컸죠. 하반기에 그 하락폭이 줄어든다. 틀렸죠. 전문가입니다. Y 팀장님께서 전세가는 꾸준히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틀렸죠. 벌써. 매매 가격 하락은 지속한다고 했는데 지속하지 않았죠. 올랐다가 둔화가 되었죠. B 위원님께서는 매매 전세 동반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역전세가 심화됐는데 역전세 소리 소մ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가의 전망을 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드린 겁니다.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자가 진단과 유연한 사고를 하라는 거와 시장의 공포에 적응력들을 가지라는 것과 가격의 속도를 인정하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전문가의 전망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참고하고요. 그냥 내가 판단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판단한 기준들은 틀릴 수 있지만요. 길게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2개가 무기가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길게 본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추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한다는 거는 현금을 너무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중에서 자기의 소득으로 대출 관리 능력들을 진단하는 거, 요것만 있어도 사실은 부동산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2024년 부동산 전망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기민하게 유연하게 사고하시면서 자기 형편들을 자가 점검하면서
공포를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의 변수는 집값의 변수는 무엇일까요? 2024년도 부동산의 키워드는요. 총선입니다. 그리고 인허가와 입주 물량 이건 아는 거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급 물량 많이 줄고 이제 입주 물량 줄어들었죠. 금리입니다. 금리도 인상을 할지 얼만큼 둔화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견설 경기입니다. PF 폭탄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수순을 2010년도 11년도에 일어났던 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와 공사비 3년 새 30% 껑충 뛰었죠.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그 인증에 대한 의무가 생겨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죠. 분양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죠.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한 게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포인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포인트들 PT로 만들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는 거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것들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했는지 자가 진단을 해서 잘 참고해서 시장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